늘 호기심이 넘치고, 새로운 지식을 막 빠르고 깊이 있게 흡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출근길 혹은 퇴근길은 좀 어떠셨나요? 아마 쉴 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다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셨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을 위해 아주 흥미롭고 약간 묵직한 탐구 주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꽤 깊이가 있죠? 오늘 진행할 심층 탐구의 미션은요. 바로 그 2003년에 개봉했던 명작 영화 몬스터, 그리고 주연 배우 샤를리스 테론과 그녀가 연기한 실존 인물 에일린 워노스의 비극적인 삶을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청취자님이 저희에게 막 뭉청이로 던져주신 자료들이 참 많았어요. 맞아요. 영화 전문 매체 신의 21의 평론, 브런치에 올라온 날카로운 분석글, 그리고 여러 뉴스 기사들. 거기에 레딧 커뮤니티의 열띤 토론이랑 관객들의 생생한 왓챠 리뷰까지 있었잖아요. 네. 이 방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샅샅이 뒤져서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옛날 명작 영화 한 편을 가볍게 리뷰하고 끝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요. 훨씬 더 깊은 이야기죠. 저희는 한 여배우가 스크린 위에서 보여준 극단적이고 경이로운 변신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 깔린 혐오가 어떻게 통제불능의 범죄로 이어지는지 추적해 볼 겁니다.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하네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괴물은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방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라는 아주 복잡하고 다각적인 질문들을 청취자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리저리 연결해 볼수록 겉으로 보이는 범죄 스릴러 그 이면에 상당히 충격적이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파헤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죠.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샤를리스 테론이라는 배우 본인의 파격적인 변신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네요. 그녀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이니까요. 청취자님도 혹시 길거리 캐스팅 같은 극적인 데뷔 스토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테론의 과거 행보가 딱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원래 고향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레리나를 꿈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무릎 부상으로 포기해야만 했고요. 이후에 모델로 활동했는데 본인 말로는 그냥 말없이 예쁘게 걷기만 하는 게 너무 싫어서 다시 발레로 돌아가려 했대요. 하지만 결국 몸이 따라주지 않아 포기했던 거군요. 맞아요. 그러다 우연히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수표를 안 바꿔줘서 막 삿대질을 하며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그 다투는 모습을 매니저가 유심히 보고 캐스팅을 한 거죠. 정말 만화 같지 않나요? 그런데 할리우드에 데뷔하고 나서도 초기에는 그녀의 완벽한 미모 때문에 주로 남자 주인공 옆에 서 있는 그 아름다운 금발의 액세서리 같은 배역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할리우드가 그녀에게 씌워둔 일종의 예쁜 껍데기가 있었던 셈이죠. 네, 전용적인 미녀 역할만 들어왔던 거니까요. 그런데 테로는 몬스터라는 영화를 통해 그 껍데기를 스스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파편으로 에일린 워노스라는 끔찍한 괴물의 뼈대를 완벽하게 새로 조립해냈죠. 외적인 변신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13kg 이상 체중을 찌운 돈 기본이고요. 눈썹을 완전히 밀어버린 데다가 오랜 시간 길거리 생활로 자외선에 심하게 손상된 거친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겹겹이 특수분장을 했습니다. 거기다 치아 보철물까지 끼워서 아예 얼굴의 하관 골격 자체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레딧 커뮤니티에서 유저들이 남긴 토론 자료를 보면 반응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특수분장이나 체중 증량은 다른 할리우드 배우들도 종종 하는 선택인데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유독 테론의 변신에 대해서는 단순히 분장을 잘했다 수준을 넘어서는 극찬이 쏟아집니다. 한 유저는 유명 평론가 로저 에버트의 말을 빌려서 이건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기 중 하나다라고 단언하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1980년 명작 영화 엘리펀트맨에서 존 허트라는 배우가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빙의했던 그 전설적인 연기에 비견될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연기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죠. 단순히 통통해지고 못생겨진 게 아니라 몸의 무게중심, 걷는 방식, 사람을 쳐다보는 불안하고 공격적인 눈빛까지?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에일린이라는 인간 그 자체로 숨을 쉬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완벽한 몰입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녀의 이런 고무줄 같은 체중 변화와 관련해서 최근 OSN 기사에 실린 인터뷰 내용이 참 유쾌하면서도 인간적입니다.
아, 그 다이어트 관련 일화 말씀이시군요. 네. 테론이 27세의 젊은 나이에 이 몬스터를 찍을 때는 그냥 며칠 끼니를 거르고 조금만 노력하면 찌웠던 13kg을 금방 뺄 수 있었대요. 20대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하니까 가능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43세에 영화 툴리에서 육아에 지쳐버린 헌신적인 엄마 역을 소화하려고 또 1년간 엄청나게 체중을 불렸거든요. 문제는 영화가 끝나고 살을 뺄 때 발생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예전 같지 않았겠네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빠져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의사를 찾아가 호소했다는 겁니다. 저 이 체중 감량하다가 진짜 죽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요.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의사가 아주 무자비한 팩트 폭력을 날렸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40세가 넘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아, 팩트가 좀 아프네요. 당신의 신진대사는 예전 20대 때와는 다릅니다.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든 거예요. 이렇게요.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이네요.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청취자님도 다이어트 해보신 적이 있다면 이 마음에 깊이 공감하실 텐데요. 테러는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극심한 체중 변화를 요구하는 영화는 절대 찍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몸이 너무 상하니까요. 게다가 최근에 그녀의 얼굴이 조금 변한 것을 두고 할리우드 호사가들이 성형수술 부작용 아니냐 하며 떠들었을 때도 대처가 아주 멋졌습니다. 어떻게 대처했죠? 나는 얼굴 성형을 망친 게 아니라 그냥 늙어버린 거다. 내 얼굴은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고 난 내 얼굴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 이렇게 당당하게 맞받아쳤죠. 세상이 여배우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가혹하고 비현실적인 외모 잣대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멋진 태도 아닙니까? 확실히 내면이 아주 단단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요, 테론의 이런 강인한 내면은 그냥 타고난 여유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테론의 유쾌한 다이어트 일화나 멋진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지만 네, 분위기가 꽤 밝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단순히 외모를 망가뜨리는 기술적인 스킬만으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 숨겨진 이야기 말이죠. 그녀가 엘린 워노스라는 끔찍한 연쇄살인범 역할에 그토록 뼛속 깊이 몰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주 어둡고 뼈아픈 개인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배우 본인의 과거 트라우마와 실존 인물의 비극이 아주 기묘하게 맞닿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테론이 15살 되던 해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집에서 총을 쏘면서 가족을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와, 그 부분의 자료를 읽고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때 테론의 어머니가 딸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이는 참혹한 현장을 어린 나이에 눈앞에서 목격하고 맙니다. 세상에, 15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지옥 같은 순간이었겠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그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엄청났을 텐데요. 그렇죠. 왓챠 코멘트에서 한 평론가가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더라고요. 테론은 한 번의 끔찍한 악몽이 자기 인생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둘 만큼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치료실 소파에 눕는 대신 연기라는 치열한 직업 활동을 통해 그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승화시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첫 살인을 정당방위로 시작해야만 했던 에일린 워노스의 극단적인 변명과 분노, 그리고 배우 본인이 10대 시절에 겪었던 가족사의 비극적 정당방위 사건. 이 두 가지가 기묘하게 교차한 거네요. 네, 단순한 캐릭터 연구를 넘어선 본능적인 이해와 공감이 스크린 위로 폭발했던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보니 왜 그녀의 연기에서 그토록 날 것 같은 살기가 느껴졌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가네요. 연기가 아니라 삶의 어떤 부분을 꺼내어 놓은 것에 가깝죠? 여기서 정말 흥그러워지는 부분은요. 영화보다 실제 에일린 워노스의 현실이 훨씬 더 참혹하고 비극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취자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실화의 타임라인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위키백과와 여러 뉴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에일린 워노스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7명의 남성을 총으로 살해한 미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 같죠? 네, 그런데 그녀가 태어나서 자라온 배경을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아버지는 조현병을 앓던 아동학대범으로 일찍이 감옥에서 자살했고요. 어머니는 그녀가 고작 4살 때 조부모에게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조부모의 집마저도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었잖아요. 최악의 환경이었죠. 가족이라 부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라 9살 혹은 13살 무렵을 기록되어 있는데 조부의 지인에게 끔찍한 강간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가족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나죠. 청취자님, 14살이면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려서 생존을 위해 매춘을 시작해야 했던 삶. 이게 에일린 워너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실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화 몬스터를 연출한 패티 젠킨스 감독은 매우 독특하고 영리한 선택을 합니다. 신의 21 평론이 이 지점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죠. 네, 보통 연쇄살인범을 다루는 영화라면 범죄의 잔혹성이나 그 사람의 불우한 평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큐멘터리처럼 나열하기 마련입니다. 자극적으로 소비하기 딱 좋은 소재니까요. 그런데 감독은 에일린의 그 끔찍한 과거사를 직접 보여주는 대신 그녀가 체포되기 직전 마지막 1년의 시간, 그러니까 레즈비언 연인인 셀비와의 맹목적인 관계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맞춥니다. 멜로드라마의 형식으로 풀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을 외로운 소녀와 절망에 빠진 여성이 처음으로 겪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라는 멜로 영화의 문법으로 포획해버린 거죠. 완전히 관점을 비틀어 버린 거네요. 영화는 철저하게 에일린의 시선에서 진행됩니다. 그녀가 평생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연인을 부양하기 위해 짐승처럼 발버둥 치는 모습에 집중하죠. 이러면 관객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끔찍한 살인마인데 왜 내가 저 여자의 필사적인 사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동정하고 있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관객 스스로가 에일린을 단순한 사이코패스 괴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가혹한 사회가 만들어낸 불쌍한 희생자로 봐야 할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진 못하고 유보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연출적 장치인 셈이네요. 네,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입니다. 청취자님, 영화 속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한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볼까요? 에일린은 첫 살인을 저지른 후 경찰에 잡힐까 두려워서 생전 처음으로 합법적인 직업을 구하려 합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이력서를 내미는 그 장면이죠. 네, 평생 길거리에서 몸을 팔던 그녀에게 제대로 된 학력이나 경력이 있을 리 없잖아요. 사회는 이력서에 쓸 줄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여성을 벌레 보듯 매몰차게 거절하고 쫓아냅니다. 결국 에일린은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사랑 셀비를 위해 그리고 돈을 벌어오는 터프한 보호자 역할을 해내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가장 끔찍하게 혐오하는 중년 남자의 차에 다시 타서 매춘을 해야만 했죠.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 같은 굴레네요. 왓챠 리뷰에서도 많은 분들이 명대사로 꼽은 에일린의 독백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서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어. 뼈아픈 대사죠. 청취자님, 이 대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그런 모순적이고 시궁창 같은 상황에 단 한 번도 내몰려 보지 않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과연 함부로 타인의 밑바닥 삶을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라고 쉽게 재단할 장역이 있는지 날카롭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감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위험하고 중요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어떤 딜레마죠? 그렇다면 이 영화는 불우한 환경을 핑계 삼아서 연쇄살인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것일까요? 아,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혹한 삶을 살았고 사회가 그녀를 버렸다고 한들 칠면해야 되는 사람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행위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 미화라는 비판을 직격으로 맞을 수 있는 상황이죠. 감독은 이 팽팽한 줄타기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감독도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 영화 후반부에 아주 확실하고 단호한 윤리적 브레이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윤리적 브레이크요? 실제 재판에서 에일린 워너호스는 자신이 죽인 연명의 남자들이 모두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간하려 했기 때문에 철저히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기는 방어만 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영화는 그녀의 이 주장을 100% 진실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일린이 죽인 마지막 희생자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스콧 윌슨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그 인물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마지막 희생자는 에일린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남성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에일린의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진심으로 그녀를 돕고자 했던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유일한 타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에일린이 자신을 동정하고 도와주려던 이 무고한 사람마저 권총으로 무참히 살해하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감독은 에일린에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끔찍한 유죄를 선고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그녀를 밑바닥으로 매물고 망가뜨렸다 하더라도 무고하고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생존 도구로 빼앗은 그 순간, 억울한 희생자가 아니라 결국 스스로 완전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는 객관적인 균형감을 결코 잃지 않은 것이죠. 정말 완벽한 연출적 균형이네요. 이렇게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실제 에일린 워너우스는 결국 체포되어 10년의 긴 복역 끝에 2002년 약물 주사로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그 사형 집행 직전에 있었던 인터뷰도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네, 사형 집행 하루 전날 남긴 그녀의 마지막 인터뷰 영상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기자가 어떻게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7명의 남성과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냐고 묻자 그녀는 눈을 번뜩이며 이렇게 냉소적으로 답합니다. 뭐라고 했죠? 사회가 내 인생을 가로막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거리에 방치됐고 경찰은 내가 이 사회의 쓰레기 같은 놈들을 치우게 내버려 두다가 이제 와서야 나를 잡았다. 덕분에 내 역 같은 인생 여기서 종치게 되었으니 참 고맙다. 이렇게요. 끝까지 세상을 향해 끔찍한 분노와 적의를 퍼부은 거네요. 네,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죠.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미치광이 살인 행각을 넘어 우리 사회에 팽배한 혐오의 먹이사슬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청취자님이 주신 브러치 평론글이 이 부분을 아주 소름 돋게 분석했더라고요. 에일린은 평생 남성들로부터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육체를 착취당하면서 마음속에 기형적이고 거대한 혐오를 키웠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진짜 해치려던 남성을 향한 방어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 혐오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돈을 주고 성을 사려는 모든 중년 남성은 죽어 마땅한 버러지들이라고 일반화시켜버리죠. 특정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가 선량한 사람까지 희생시키는 묻지마 살인으로 증식되는 무서운 연쇄작용의 표본입니다. 여기서 평론에서 짚어준 또 다른 날카로운 시선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아, 그 천민자본주의의 민낯이라는 표현이요? 네, 다소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냈으니까 너라는 인간 자체를 내 마음대로 멸시하고 짓밟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아주 저질스럽고 폭력적인 인식이죠. 돌이 최고라는 명목하에 타인의 존엄성을 뭉개버리는 이런 사회적 폭력이 매춘을 하던 에일린을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저희가 거듭 강조하지만 에일린 워노스가 저지른 7건의 연쇄살인은 그 어떤 핑계로도 절대 옹호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죠. 그건 아주 명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4살짜리 어린아이를 그토록 가혹한 폭력과 강간의 환경에 방치하고 철저히 짓밟았던 우리 사회 시스템의 책임 역시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주는 거죠. 오늘 살펴본 모든 자료들이 공통으로 외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청취자님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쉴 틈 없는 일상을 살아가시는 청취자님을 위해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고 묵직한 심층 탐구의 핵심을 한 줄로 깨워보겠습니다. 영화 몬스터는 그저 피 튀기는 연쇄살인범의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겉모습을 완전히 박살내고 스스로 흉측하게 망가짐으로써 스크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빛을 발한 샬리지 테론이라는 한 배우의 위대한 헌신이자 직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방치, 폭력적인 혐오 속에서 어떻게 서서히 통제 불능의 괴물이 잉태되고 길러지는가에 대한 아주 뼈아픈 사회적 고발장이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청취자님께서 일상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타인의 초라한 겉모습이나 단편적으로 소비되는 짧은 뉴스 기사 이면에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겹의 사연과 눈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시야가 한 뼘 더 넓어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깊고 따뜻한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님께 여운을 길게 남길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극악무도한 덤계를 저지른 실존 인물 에일린 워노스와 그녀를 소름 끼치게 연기한 샤를리즈 테론이 모두 어린 시절 가족사에서 총기와 관련된 정당방위라는 아주 끔찍하고 짙은 트라우마를 공유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묘한 우연이자 비극이죠. 그렇다면 청취자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중예술과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실존했던 누군가의 끔찍한 살인 비극과 배우 개인의 뼛속 깊은 트라우마를 재료 삼아서 이것을 완벽한 엔터테인먼트로 포장하고 오스카 여주연상이라는 찬사로 둔갑시키는 이 일련의 과정 말입니다. 이것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위대한 치유의 예술일까요? 아니면 그저 타인의 불행과 고통마저 자본거리로 소비하고 구경거리로 전락시켜버리는 또 다른 형태의 세련된 착취에 불과할까요? 와,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오늘 밤 청취자님의 내면 속 작은 거물에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님. 평안한 밤 되세요.